이번 강의는 이제 회계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이에요. 근데 교재는 머리말 보면 나오는데 교재는 그 회계사 시험 기출 문제로만 돼 있어요. 뭐 다른 세무사나 뭐 변호사 시험 문제는 뭐 아예 없어. 순수하게 회계사 시험 기출 문제집이에요. 12년치 담아놨어요. 왜 굳이 뭐 12년치냐? 그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2012년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2012년부터 하면 9년치가 되죠? 9년치가 되나? 9년치가 되지. 12년부터 하면 2020년까지 할 거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랬냐면 2011년 4월 14일 날 상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 4월 14일 전의 문제는 기출문제로서의 의미가 그닥 크지 않아요. 너무 개정이 많이 돼갖고. 그래서 그 전 문제들 보면은 지문의 한 3개 정도가 2개 내지 3개 정도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공부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지문들이 막 들어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이거를 기출문제집에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안 넣을까 그러고 작업은 2009년 문제부터 해놨었는데 그건 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기출문제집이 10년치도 안 되면은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9년치부터 작업을 해놨으니까 뭐 그렇다고 또 10년치 딱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12년치를 넣었어요. 12년치를 넣었는데 이제 한 3문제인가 4문제인가 뺐어. 그거는 지문의 3개 이상이 이제 완전 의미 없는 지문이 돼버린 거. 이런 거는 그냥 문제 자체를 뺐어요. 근데 그게 한 3, 4문제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것은 이제 지문에 한 2개 정도까지는 의미가 없게 된 거는 그냥 넣어놨어요. 그냥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 넣어놨으니까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이거 작업을 하면서 또 하나 고민을 했던 게 지문이 이제 법이 개정되거나 판례가 바뀌어갖고 의문이 없어진 거는 그 문제의 취지에 맞춰갖고 지문을 내가 좀 변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안 했어. 그냥 지문은 그냥 그대로 다 넣어놓고 해설에다가 그거를 그냥 반영을 했어요. 옛날 출제 당시에는 당시 판례에 따르면은 뭐 옳은 지문이었지만 이제 언제 판례가 변경이 돼갖고 지금 판례에 따르면은 틀린 지문이 됐다 이런 거를 해설에다 그냥 넣어놨어. 법 개정이 돼서 그랬다 뭐 이런 것도 해설에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제 지문이 복수 정답인 게 간혹 있고 그리고 그 정답이 없는 것도 좀 있고 그래요. 그거는 법 개정이나 판례 변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출제 당시에 출제에 미스가 있어갖고 복수 정답인 경우도 있긴 있지.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변경돼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수 정답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그런 게 있어. 복수 정답이라고 써 있는 건 이제 그것 중에 하나예요. 출제에 미스거나 아니면은 판례 변경.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출제에 미스가 있었는데 그 미스를 찾아내질 못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미스인 걸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정답이 1번인데 3번도 답이야. 그랬는데 금감원에서 발표한 정답에는 1번으로만 돼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3번인 것도 3번도 답인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옆에다가 금감원 정답은 뭐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정답이 다르다. 이걸 써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왜 금감원 정답이 틀렸는지를 상세하게 해설에다 써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써놓기만 했으면 내 말이 맞는지 금감원 정답이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법 조문이나 판례 원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내 말은 당연히 내 말이 맞지. 그것까지 써놨는데 내가 틀린 걸 써놨겠어? 당연히 내 말이 맞지. 확신이 없으면 그걸 쓰겠냐고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냥 금감원 정답대로 하지. 명백하게 틀린 거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하다가 정답은 반드시 하나야만 되는데 왜 2개 이상 있냐. 불만을 갖지 마세요. 왜 정답이 없는 문제가 있냐. 불만을 갖지 마세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지문을 조금 변경할 수도 있었어. 지문을 변경해서 정답이 하나만 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출문제를 원본 그대로 보고 싶잖아. 내가 변형한 거보다. 그래서 원본 그대로 하고 해설에다가만 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많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원본 그대로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책 구성을 보면, 해설 구성을 보면요. 해설 이제 뭐 한두 문제 정도 앞에 그냥 보세요.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는 그런 게 없는데, 몇 번 문제를 갖고 볼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3번 문제를 갖고 볼까요? 3번 문제를 갖고 봐요. 자, 해설 부분을 보면, 이제, 지문 번호 나오고, OX가 나오죠. 그다음에 그 밑에 뭔가 설명이 있지. 1번 같은 경우,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상인과 비상인과의 상거래에서 비상인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뭔가 설명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박스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4번 지문에는 판례라고 해서 꺾여 있는 박스, 꺾여 있는 괄호 안에 판례라는 글자가 있고, 파란 색깔로 있죠. 그리고 이제 뭐가 판례가 나와요. 그리고 끝에 보면은 이제 판례 번호가 인용이 돼 있죠. 자,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조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꺾여 있는 괄호 안에 판례라고 써 있어서 나온 거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 요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긁어붙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전혀 각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각색이 조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뒷부분에 나오는데 각색이 돼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생략한 건 있어. 땡땡땡 생략. 요렇게 돼 있는 건 있어요. 요거는 내가 이제 각색을 한 거야. 이거는 중간에 이 지문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게 너무 길게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좀 보기가 너무 싫잖아. 그래갖고 그거는 그냥 생략을 해놨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런 걸 안 넣으려고 했어. 이건 진짜 너무 쓸데없는 게 많이, 그러니까 지문하고 관련 없는 게 길게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했지, 웬만하면은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조문 중에 해당 지문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해당 지문하고 관련된 부분만 밑줄을 쳐놨어. 그러니까 조문을 보면서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 거는, 밑줄이 쳐져 있는 조문은 밑줄 친 것만 보면 돼요. 근데 그냥 다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길거나, 그러니까 조문 판례 지금 이걸 보면서 밑줄이 쳐져 있는 거는 밑줄 친 것만 보면 돼요. 그래도 이제 지문 해결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있어. 판례가 뭐 한 10줄 막 이렇게 나와. 10줄 나오는데 줄은, 내가 밑줄은 뭐 한 2줄만 쳐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건 이걸 다 읽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요건 이제 요거만 읽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지문을 봤지. 지문을 보고 이제 해설 부분에서 이 판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줄 친 게 있을 때는 그냥 밑줄만 봐요. 그냥. 밑줄만 보고도 그럼 뭐 이해가 되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요거를 그러면은 생략해버리지 왜 못하러 넣어놨느냐? 요거는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대부분이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건 이제 결론 부분이야. 그리고 요 부분은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 이유야, 이유.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이 또 있잖아. 그래서 이유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거 보라고 그냥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판결 요지를 인용할 때도 해당 지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있어. 하나의 판결 요지 중에 일부만 갖고 해당 지문을 만들었는데 그 인용한 부분 말고 나머지는 해당 지문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런 거는 그냥 다 생략을 했어요. 내가 생략을 한 거는 그렇게 보면 돼요. 좋은 판례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문이든 판례든 지금 요 문제 3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 있는 조문이든 요 판례든 그 위에 뭔가 설명이 있지. 요거는 조문하고 판례 내용을 갖고 내가 그 지문하고의 연관되게 내 문체로 쓴 거야. 그러니까 조문하고 판례를 이제 요약한 거죠. 요약해서 지문하고의 관련성을 극대화해서 이제 내 문체로 쓴 거니까 사실 요거를 읽어볼 때가 이제 제일 편할 거야, 보기에는. 지문 읽어보고 지문에 대한 해설로서 읽을 때 내가 설명하는 거니까. 지문하고 연관되게 설명하는 거니까 요걸 읽을 때가 제일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먼저 봐야 돼. 그래서 맨 먼저 넣어놓은 거야. OX 다음에는 이제 바로 설명이 있지. 요걸 이제 먼저 보세요. 그래서 요걸 보고
아, 그래, 뭐 내가 아는 내용 이거 이해가 되네. 그러면은 밑에 박스 안에 있는 조문이나 판례, 원문 있지? 이거 안 봐도 돼요. 설명만 보고 이해가 되면, 아는 내용이거나.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한번 읽어보라는 거지, 조문하고 판례는. 그럼 어떤 것들은 설명 없이 그냥 조문하고 판례만 인용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몇 번이 그렇지? 문제 5번 해설 보면 그렇죠. 문제 5번 해설 보면은 1번 지문 같은 경우 번호 표시에다 5 나와 있고 바로 그냥 판례가 나와 있죠. 요런 것들은 그냥 그 지문이 판례 원문을 그냥 일부 인용해 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례를 인용해 놓는 거 말고는 내가 뭐 특별히 해설할 게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한 거야. 그거는 그냥 지문하고 조문하고 판례를 다 봐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제 판례하고 조문을 그냥 보는 거 외에 별로 해설할 게 없다 하더라도 조문하고 판례를 그냥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은 조문이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서 보기가 좀 껄끄럽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냥 조문하고 판례를 요약해서 설명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설명만 보고 이해가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 그거만 읽고. 자, 그렇게 책 보는 방식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요 수업 도중에는 아직 책이 안 나와서 내가 지금 말로 하는 거 그냥 듣고 하는데 내가 그 머릿말에다가 책에 넣어놨어요.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책 나오면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방금 내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수업은 13회 잡혀 있죠. 근데 우리가 12년치 기출문제니까 한 회당 40문제씩 우리가 풀어나가면은 마지막 한 회가 남죠. 근데 한 회 하루에 40문제씩 하는 거는 좀 빠듯해요. 예전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40문제는 이제 엄청 빨리 나가야 40문제 하더라고. 막 서둘러서 해야.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한 45문제 정도 한 적 있고 보통은 한 35문제에서 뭐 한 40문제 사이 뭐 그 정도 하다가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3회로 잡아놨는데 이것도 아마 빠듯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부강을 한번 어쩌면 해야 될지도 몰라. 어쩌면.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13회로 내가 요구를 한 거니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을 하죠. 자, 1번부터 보시죠. 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기본 강의 때보다는 속도는 좀 빠를 거예요. 뭐 원래 그래. 내가 기본 강의는 천천히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기도 하다가 문제풀이 할 때는 그거보다는 좀 빨라요. 자, 시작하죠. 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형식적 이해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의 통일성 또는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자, 틀렸죠? 형식적 이해상법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상법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학문적 의미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해서 파악된 개념,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우리가 말하는 상법전인데 그 안에는 실질적 의미에서는 상법이 아닌 게 있지. 실질적 의미에서 상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법 맨 처음 기본서에서 배우는 그 기업에 관한 법이 상법이다라고 했을 때 기업법설 배웠죠? 기업에 관한 법. 그게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에요. 기업에 관한 법이라는 거는 장사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걸 말하는 거라 그랬지. 근데 상법 전 안에는 장사하면서 발생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태료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우리 납입 가장죄 이런 거 배웠잖아. 그거는 형사처벌에 관한 거지 장사하면서 발생한 그 사법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상법전 안에 형식적 이해 상법 안에는 실질적 이해 상법이 아닌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질적 이해 상법, 다시 말해서 기업에 관한 법, 이거는 반드시 상법 전 안에만 있는 건 아니야.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기도 해요. 자본시장법 이런 게 대표적인 거지. 각종 특별법들, 상업등기법 이런 것들 다 실질적 의미에서 상법인데 형식적 의미의 상법 전 이거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그렇게 다르다. 2번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새로운 상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자, 틀렸죠.
우리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관해서 원칙이 있는데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법과 구법 사이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 이게 이제 신법 우선의 원칙이고,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서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법 우선의 원칙, 이거는 같은 레벨에 있는 법률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일반법과 일반법, 특별법 이렇게 있죠. 같은 레벨에서는, 여기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요. 여기에서도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 하지만 여기 사이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죠.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게 민법하고 상법이죠. 민법이 일반법이고 상법이 특별법이에요. 자, 상법이 개정이 됐어요. 상법이 개정이 됐으면 개정 전 법은 구법이고 개정 이후의 법은 신법이죠. 그러면 개정 전 구법, 구상법과 신상법, 뭐 어떤 걸 적용하느냐? 신상법이 적용돼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 민법도 마찬가지야. 개정 전후를 따지면 개정 이후의 법이 적용되는 거야. 같은 레벨에서는 그렇게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 하지만 특별법과 일반법 사이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관철이 되는 거지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이 개정이 됐어. 근데 상법은 그대로야. 그러한 경우에 상법이 적용되는 거지, 상사법률 관계에서 상법이 적용되는 거지 새로 개정된 민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새로운 상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 이거는 여기서 지금 민법과 상법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민법과 상법은 민법이 일반법이고 상법이 이제 특별법이죠. 그런데 상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법이 있고 또 상사 특별법이 있으면 상사 특별법, 상법이 일반법이고 상사 특별법이 또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정확하겠지. 민법, 일반법이 있고 그 중에 상법, 이게 특별법이 있고 상사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또 상사 특별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정확하겠네. 자, 3번. 계약자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에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자,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민법은 이제 일반법이다. 보통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일반 사법이다. 상법이라는 거는 상인들, 뭐 상인 간에 상인들끼리의 법률 관계만 규율하는 건 아니지만 상인이 개입된 상사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선진적인 그 법 제도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면서 말하는데 뭔가 거래가 더 복잡하고 이 복잡한 거래를 규율하려면은 뭔가 더 세련된 법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사 법률 관계 세련된 법 제도를 마련해 놨다가 이게 좋으니까 민법에도 계속 투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거를 민법의 상화라 그래. 민법의 상화. 민법이 상법 제도를 받아들여서 상사 법률 관계처럼 된다. 그래서 민법의 상화라 그래요. 이 민법의 상화가 이제 대표적인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건 상사 법률 관계에서 만들어진 원칙인데 지금은 이제 민법에서도 계약법에 이게 그냥 아주 보편적인 원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자, 4번. 판례에 따르면 예금 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 지급 청서에 찍힌 인형과 미리 개출된 인형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 거래에 있어서 상간수법에 해당한다. 자, 이건 틀렸어요. 근데 이런 판례를 낸다는 게 참, 이런 건 출제를 하는 게 잘못이지. 이런 걸 왜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무슨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제도도 아니고 법 이론도 아니고 아주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그냥 건데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판례가 있으니까. 5번.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의 법규범으로 인정된다. 자, 틀렸죠? 보통거래약관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는 건 맞아. 근데 그 이유는 판례를 뭐라 그래요? 당사자 사이에서 그 보통거래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계약이 법규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거래약관은 법규범성이 없다, 법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2번. 상법의 이념이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 정권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이거는 많은 지문은 아니죠. 법에는 뭐 상법도 그렇고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에는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어요. 강행 규정이라는 거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 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거야. 당사자가 뭐라고 하든 이 법 규정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정을 말하는 거죠. 임의 규정이라는 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규정이야. 다시 말해서 당사자가 규율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규율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이 자치적으로 그런 규율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법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자, 대표적인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민법을 갖고 보면 강행 규정 대표적인 거. 뭐 민법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를 텐데. 그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죠. 예를 들지 말고. 근데 이미 규정. 정관이라는 거는 당사자들이 정한 원칙이죠. 정한 규범이에요. 정관은 뭐를 정했는데 그게 강행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면 이 정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강행 규정이 적용되지. 하지만 임의 규정은 당사자들이 이거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의 규정과 다른 정관의 내용을 정하면 정관 규정이 적용되지 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강행 규정 관련해서는 옳은 지문이지만 임의 규정 관련해서는 틀린 지문이거든. 그리고 상법 같은 법은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보다 더 많아요. 상법, 민법 다 마찬가지야. 임의 규정이 더 많아. 왜냐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 아까 방금 전에 계약자의 원칙 말했죠. 사적 자치의 원칙의 하나의 표현이 계약자의 원칙인데 우리 사법관계의 규율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이야.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기고 알아서 제대로 못했을 때 국가에서 그냥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만들어준 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준 게 임의 규정이고 그리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다르게 정하면은 안 되도록 하는 게 이제 강행 규정이고 이런 건데 어쨌든 이 사법이라는 거 민법이든 상법이든 이게 다 사법인데 사법에는 큰 원칙이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의 규정이 더 많아.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 상법에서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 관련해서 배우죠. 우리 상사 매매에서 담보 책임 관련한 거 배웠잖아요. 담보 책임 관련해서 뭐 배웠어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 이거 이제 담보 책임과 관련된 특칙이었죠. 자, 그러니까 담보 책임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 없고 자,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부터 물건을 샀어요. 근데 물건에 뭔가 하자가 있어. 물건이 망가져졌거나 고장나 있는 물건을 샀어. 그러면은 고쳐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환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물건이 망가진 것 때문에 내가 별도의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할 수 있어야겠지. 민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 옷가게 가서 옷 샀는데 옷이 뭐 찢어져 있어. 환불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고쳐달라고 꼬매달라고 하거나 뭐 그러잖아. 뭐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옷 사면서 야,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우리 그거 하자가 있더라도 뭐 책임지지 않는 걸로 정하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거 못하게 막을 이유가 없잖아. 그거 못하게 한다고 해서 뭐 공익적으로 뭐가 뭐 침해가 된다고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그럼 민법에 따르면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민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를 3개월로 하자. 발견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하자. 당사자에 정한다고 했을 때 못하게 할 이유 없죠.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대부분의 사법의 규정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정하지 않았을 때 국가에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하면 적당하겠다 해서 법엔 6개월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임의 규정이에요. 자, 2번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자,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런 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뭐 별로 설명할 것도 없어. 3번 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 보호에 기여를 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이런 건 그냥 기본서, 요런 거는 뭐 해설해서 외우고 이래서 될 게 아니라 상법 공부를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 갖고 요런 거 기본서 앞부분에 나오는 거거든. 한번 읽어보면 아 그래 그랬지. 그동안 내가 봐왔던 많은 제도들이 이런 걸 위해서인 거였지. 우리 공시제도 배운 거 뭐 있어요? 상업등기 대표적인 공시제도죠. 그 다음에 외관주의 배운 거 뭐 있어요? 무수하게 많지. 외관주의 한번 쭉 생각을 해봐요. 상법총칙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업등기, 명의 대여자의 책임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표현 대표이사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뭐 상대방의 선의 무중과실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다 외관주의에 따른 법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마련하는 제도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4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맞는 질문이죠. 이건 상사특별법이지. 상사특별법이니까 상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5번 영업의 양도 및 회사의 합병, 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 인형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좀 맞는 질문이에요. 이런 나 강의 5년 하면서 처음 해봐. 이 상법의 이념과 뭐 목적 뭐 앞부분에 나오는 거 있잖아. 처음 해봐. 3번 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인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되고 비상인인 당사자에게는 민법이 적용된다. 자, 틀렸죠? 해설 부분에 상법 3조 보세요. 당사자가 된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인 때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상법은 일방적 상행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 상행에서 상법을 적용할 때 상인에게뿐만 아니라 비상인에게도 상법을 다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상인이 아닌 자가 상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이자 얼마 줘야 돼? 이자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서 주면 되죠. 약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이자율을 정할 거예요. 법정 이율. 민법에 따르면 법정 이율은 연 5%야. 상법은 연 6%죠. 그럼 어떻게 정해요? 연 6%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은 상인이고 채무자, 돈 갚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상인이 아니지만 얘가 갚아야 될 사람한테도 비상인에게도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얘가 이자 지급할 때는 연 6%의 상사 법정 이율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공법인의 상행에 대한 법령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자, 틀렸죠? 공법인의 경우에도 상행위를 하면은 상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뭐 공법인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서울시 이런 공법인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한다. 그럼 주차장 영업이라는 거는 이제 상행이죠.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차 영업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행이에요. 그럼 여기 상법이 적용이 돼. 주차장 영업과 관련해서는. 공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된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법 적용을 배제하고 공법인의 한 상행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되도록 정한 법률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그 다른 법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문 보시면은 2조에 나오죠. 공법인의 상행에 대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3번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간섭법에 의한다. 자, 틀렸죠? 상사 법률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인 기준을 어디서 찾을 거냐? 자, 어떻게 돼요? 상법에서 먼저 찾죠.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은 상관습법을 적용을 해요. 상관습법. 그리고 상관습법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민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상법의 법원, 상법의 적용 순서죠. 1조에 나와요. 1조.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간습법에 의하고 상간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한 내용들이죠. 자, 4번 판례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해준 경우 그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이 적용된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소멸시효, 상사 소멸시효 어떻게 되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했는데 이 상행위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저 뒤에 이제 상행위 각칙에서 상행위에 적용되는 특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행위로 인한 뭐 어쩌고 얘는 뭐 어쩌고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상행위. 기본적으로는 요거 다 포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일방적 상행위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상행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거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일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돼야만 적용되는 규정도 일부 있죠. 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상사 유치권이랑 상사 매매가 있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일방적 상행위에 적용이 되는데 세무자에게 상행위가 돼야만 적용이 되지 채권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연대채무. 연대채무가 그렇잖아.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돼야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있죠. 근데 일부 그런 게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건 그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 같은 게 이제 원칙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거죠.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만 상행이든 영업자에게든 보존상행이든 쌍방상행이든 일방적 상행이든 채권자에게 상행이든 채무자에게 상행이든 다 상사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때요? 이거 지금 4번 질문.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지금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대출을 한대요. 그러면 얘가 대출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겠지. 얘가 채권자가 되겠지. 얘는 빌린 돈 갚아야 되니까 얘는 채무자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 대출금 반환 채권, 이 채권, 여기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냐, 요거를 검토를 하라는 거야. 요거는 별로 문제될 게 없고 요걸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자, 아까 소멸시효는 양쪽 요거 다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얘 상인인가요? 얘는 당연히 상인이지. 채무자는 당연히 상인이에요. 상인인 회원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상인인가요? 얘? 새마을금고. 자, 판례가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새마을금고가 회원한테 돈 빌려주는 거,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이자 받으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새마을금고 이거 상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판례는 아니라 그랬어. 새마을금고가 회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회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빌려주는 거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가 이윤을 취득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자는 왜 받아? 새마을금고도 운영하려면 운영 비용이 들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자기가 회수를 해야지. 그래서 하는 거지 이익 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채권자는 상인이 아닌 경우야. 채권자는 상인이 아니지만 채무자가 상인이니까 상사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새마을금고는 상인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공부를 해야 되고 상사소멸시효 규정은 양쪽 당사자 중에서 한쪽만 상인이라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걸 공부를 해야죠. 5번 민사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자, 틀렸죠. 민사회사 이건 의제 상인이죠. 의제 상인이니까 상법이 적용돼요. 민사회사가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요거까진 맞지.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라는 거는 기본적 상행위를 말하는 거죠. 41조 각호 행위를 영업을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민사회사의 경우에는 41조 각호 행위를 하지 않지. 41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하죠. 하지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상인이 되긴 된다. 그러니까 상법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상법상 상인자에게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 비로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 틀렸어요. 미성년자는 영업 능력은 제한이 되죠. 자기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온전하게 법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제한이 돼요. 하지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영업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인 자격은 일반 자연인하고 똑같은 시기에 취득을 하는 거야. 그럼 언제 취득을 해요? 영업을 개시했을 때, 다시 말해서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하는 거죠.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2번 법정 대리인이 한정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한정치산자의 상인 자격이 인정된다. 자, 틀렸죠. 자, 우선 한정치산자가 뭐예요?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거는 폐지된 제도예요. 민법상의 제도인데 폐지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쉽게 생각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면 돼. 바보라서 자기가 직접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정신병이 심하게 들어가고 바본데 얘가 자기 마음대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기꾼 놈이 와갖고 10억짜리 토지를 야, 너 이거 나한테 500원에 팔아라. 그러면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도장 찍고 할 거 아니야. 이걸 다 그냥 유효하다 그러면은 그 바보가 너무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이 바보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좀 정신 상태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혼자서는 법률 행위 못한다. 대리인, 법정 대리인 대신 해줘라. 법정 대리인은 대부분 부모야, 부모. 부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인인 경우에 부모가 없으면은 친한 사람 중에 후견인을 법원에서 지정을 해줘요. 후견을. 그 사람을 보호해 줄 만한 사람들. 뭐 엄마가 없으면 뭐 이모를 지정을 한다거나 삼촌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사람들을 지정을 해줘. 그래서 후견인이 이 바보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해주거나 대리해서 아니면은 바보라도 이제 완전 바보가 있고 좀 조금 바보가 있어요. 완전 바보가 금치산자였고 조금 바보가 한정치산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바보는 간혹 가다가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 갖고 혼자서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또 조금 바보니까 평상시에도 간단한 것들은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바보, 그러니까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정치산자가 직접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금치산자는 완전 바보라 동의 받아서 못해. 자기가 직접.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해서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제도니까 대충 뭐 그런 건가 보다. 바보 보호를 위해서 뭐 후견인이 대신 해주는 뭐 그런 제도인가 보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폐지됐어. 이제는 폐지되고 한정 후견 제도, 그 다음에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마련이 됐어요. 근데 이건 금치산, 한정치산하고 내용은 좀 다른데 그냥 성년 후견 제도는 금치산이랑 좀 비슷하다. 한정 후견 제도는 한정치산이랑 좀 비슷하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돼요. 이것도 다 바보 보호를 위한 제도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2번 이거 한정치산자를 위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기하는 때 한정치산자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이건 틀린 지문인데 우선 지문이 나왔으니까 좀 해설은 할게요. 자, 우선 지문 그 해설을 보세요. 조문을 보시면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미성년자도 약간 좀 부족한 건 바보까지는 아니지만 성년에 비해서는 자기가 직접 법률을 행위하는 데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한정 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 이거랑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해야지 자기가 혼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돼. 민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상법에는 등기를 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을 때 법정 대리인 누군지가 중요하잖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걔하고 가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걔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자 등하고 직접 거래를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상법은 등기를 하도록 했어요. 우선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상인 자격 취득은 언제 하느냐? 뭐 등기를 했을 때 취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등기를 했을 때 취득하는 건 아니고 앞에서 본 것처럼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똑같아.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영업행위를 개시했을 때, 개업 준비행위를 했을 때 취득을 하는 거예요. 취득한 이후에 이제 그 영업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은 이제 자기가 직접 못하고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영업 활동할 때 이제 제한을 받는다는 거지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이 영업 능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3번 판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설립 등기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 상인 자격 취득 시기 이게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하죠. 기본서에 다 나오는 건데 우선 자연인 상인.
개인 상인과 자연인 상인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철성 교수님은 자연인 상인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개인 상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정찬은 교수님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자연인 상인,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나눠서 보자고요. 상인 자격의 취득식이 어떻게 되느냐? 상실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연인 상인은 상인 자격 취득식이 어떻게 돼요? 자연인 상인. 영업을 개시했을 때,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취득을 한다. 상실은 언제?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영업 종료.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하고 회사 아닌 법인으로 나눠서 보죠. 회사와 회사 아닌 법인, 공법인이나 아니면은 영리성이 없는 사법인, 요걸 말하는 거죠. 회사의 경우에 언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느냐? 회사가 성립했을 때. 회사는 언제 성립해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죠. 설립 등기 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가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건 언제예요? 청산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청산 종료. 이때 상인 자격을 상실하죠. 자, 그 다음에 공법인이나 아니면은 비영리 사법인의 경우에 언제 상인 자격을 취득하냐? 요거는 요 자연인 상인하고 똑같아요.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요때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3번 질문. 판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설립 등기를 한 때에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 틀렸죠. 공익법인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인이랑 똑같이 개업 준비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설립 등기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건 회사지, 회사. 4번. 판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생산 물자에 대한 판매 사업을 하는 때에도 상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어디서 판매하기가 어려우니까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 농민들, 물건들 자기가 가져다가 대신 팔아주죠. 우리 농업협동조합, 우리도 가서 사고 그러잖아. 아파트 단지에 가면 농업협동조합에서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파는 행위를 했을 때 농업협동조합이 상인이 되느냐? 상인이 아니라는 거야. 왜? 상인이 되려면은 당연상인의 경우에는 사심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되고, 의제상인의 경우에는, 특히 설비상인의 경우에는 사심조 각호 이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되죠. 영업으로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 도와주려고 장사하는 거지 자기가 이윤 취득하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인이 되질 못해요. 5번. 자연인의 상인 자격은 그 상인이 사망한 때 상실되며 법인의 상인 자격은 행정관청에 폐업 신고를 한 때에 상실된다. 자, 틀렸죠? 자연인 상인 자격이 언제 상실돼요?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법인의 상인 자격은 회사의 경우에는 청산 종료시, 회사 이외의 법인의 경우는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하는 거예요. 폐업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상인 자격 상실 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폐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영업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면 상인 자격은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5번. 상인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 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 맞는 질문이죠. 기본 영업적 상행위 그 자체를 바로 시작했을 때 상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전 단계에서 상인 자격 취득을 인정을 하죠. 이게 언제예요?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2번. 회사는 그 설립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므로 설립 중에 회사도 상인 자격이 있다. 자, 틀렸죠. 회사 설립 상인 자격 언제 취득한다고요? 설립 등기 시. 설립 등기 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하니까 설립 중의 회사는 상인은 아닌 거예요. 그럼 설립 중의 회사 행위에는 상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학설 대립이 있으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학설 대립이 있는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럼 알 필요한데 왜 얘기하시는데요?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이게 궁금해. 아니 설립 중의 회사라도 이것도 회사 뭐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상법이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의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 판례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상인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변호사의 행위 활동에는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의 영리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공공성과 윤리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 규정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행위는 영리성이 없대요. 현실에 맞지 않는 판례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판례가 있다. 4번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 명의인이나 납세 명의인이라도 그가 거래상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되지 못한다. 자, 맞는 지문이죠. 상인에는 당연 상인과 의제 상인이 있죠. 자, 요것도 뭐 기본 강의 하면서 다 봤던 건데 뭐 기억을 좀 되살리는 차원에서 한번 보죠. 당연 상인. 당연 상인 뭐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죠.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라는 거는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명의라는 건 뭐예요? 자기 명의라는 거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 이게 자기 명의예요. 의제 상인의 경우. 의제 상인 그중에서 이제 설비 상인만 보면 이것만 보면 법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설비 상인의 경우에도 자기 명의로 뭘 해야 돼요. 자기 명의로 46조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해야 되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걸 말해요. 영업성은 다 있어야 돼. 영업성. 근데 이 설비상인의 개념 요소는 여기 있지. 상인적 방법. 상인적 방법으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자. 그 자를 설비상인이라고 하죠. 상인적 방법. 법문상으로는 자기 명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해석상 그 설비상인의 경우에도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자기가 되면 그러면 상인이 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이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뭐 우리 와이프나 뭐 기타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나라면 내가 상인이 되는 거예요. 등록 명의인이 상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4번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 명의인이나 납세 명의인이라도 그가 거래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되지 못한다. 자, 맞는 지문이죠. 5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 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자, 맞는 지문이죠. 명의 차용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자니까 상인이어야 돼요.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 명의 대여자는 상인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상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인천직할 시립병원 판례가 있죠. 인천직할시가 한국병원관리연구소,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다가 인천직할 시립병원이라는 명시 사용을 허락해서 병원업을 하도록 했죠. 근데 인천직할시, 얘는 상인이 아니지만 명의대여자 책임의 기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죠. 물론 해당 판례에서 인천직할시가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어.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오인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라도 명의 대여자 책임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다면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8페이지에 보면은 좀 편집이 조금 잘못됐네요. 8페이지 5번 지문 해설 보면은 판례 해서 나오죠. 두 번째 줄 나오고 판례 번호 나오죠. 판례 번호까지가 이제 판례 원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 판례는 해서 나오죠. 이 위 판례는 요건 이제 내 문체로 쓴 내 해설이야. 그러니까 줄 바꿈을 했어야 되는데 줄 바꿈을 안 하고 나와 있어요. 줄 바꿈 표시 하나 해두세요. 사실 책 편집 이렇게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공부를 하는데 바람직한 거는 법조문 자체를 계속 눈에 익혀야 돼. 그리고 판례도 원문 자체를 계속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법학을 좀 정통으로 하고 싶지 않잖아. 그냥 짧게 공부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되잖아.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원문 이런 거를 잘 보길 싫어해. 조문도 보기 싫어하고 뭐 선생님이 조금 요약해 갖고 좀 보기 쉽게 만들어 준 거 이런 걸 좀 보고 싶어 해. 그래서 타협을 할까 하다가 정통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다 실어놨어요. 그래도 나름 타협을 한 거야. 위에다 설명 써놨잖아. 요약해서 보기 쉽게. 자, 6번 상법상 상인과 상인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당연상인이 아니다. 틀렸어요. 당연상인에 해당이 돼요. 당연상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명의로 46조 각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자기 명의까지 나왔지. 자기 명의. 그리고 뒤에 영업으로 하는 자는까지 나왔죠. 영업으로 하는 자.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 결제 업무의 인수. 이게 46조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요것만 검토를 해보면 되죠. 이게 46조에 해당하면 당연상인이 되는 거고 해당하지 않으면 않는 거예요. 46조를 보면 46조에 그게 나와요. 해설 부분에 보시면 몇 호에 나와? 46조 22호에 나오네요. 22호에.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46조 각호를 다 외워야 되나요?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죠. 기본 강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외우지는 마시고 공부가 이제 상해 각지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46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앞부분에는 대부분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이야. 매매, 도급, 뭐 건설, 제조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우리가 매매업 이게 없겠어. 그러니까 기본적 상행위 46조 각호 행위는 전형적인 상행위를 기준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 전형적인 사회에 많은 거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한 거야. 그럼 설비 상행 이건 굳이 왜 했냐? 새로운 상행 형태 계속 나오잖아.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46조 각호랑 좀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은 웬만하면 상행이다. 영업으로 하면 상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던 게 46조에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상행의 유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46조 각호의 행위도 보면은 좀 어색한 것들이 좀 있지. 근데 46조 중에서도 되게 정말 전형적인 거, 모든 사람한테 익숙한 거, 그것들은 앞부분에 있다고. 방금 얘기한 그런 것들, 매매, 제조, 도급, 뭐 임대차 뭐 이런 거. 임대차 이제 건물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이런 거 익숙하잖아.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 건물이 없으니까 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지금 이 건물도 지금 해커스가 임대 받아서 지금 할 거 아니야. 이 건물 주인, 이 사람도 임대업하는 사람일 거라고. 이런 것들을 다 전형적인 거 앞부분에 나오고 중간 부분에 보면은 상행의 각칙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대리, 중개, 위탁매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그건 우리가 상행 각칙까지 그거 보면은 익숙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몇 개 있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만 봐도, 이런 것만. 이런 거 이제 문제에 나온 것만 봐도 상관없어요. 문제에 나온 거, 아, 이런 것도 46조에 있구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돼요. 2번 판례에 따르면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업자금을 광산업자에게 융자하여 주고 소정의 금리에 따른 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맞는 질문이죠. 아까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농업협동조합도 그렇고 다 이제 조합원들,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획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대한광업진흥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광산업자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긴 하지만 그 이자는 이제 실비 변상조로 받는 거지 이윤 획득을 위해서 돈 벌려고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상인이 아니다. 그런 판례예요. 4번은 아까 본 거죠. 판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이자를 받는 대가로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5번 판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자, 맞고요. 일단 앞에서 봤던 거니까. 7번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연인인 상인은 금치산 선고를 받음으로써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자, 틀렸어요.
아까 금지산자 이거 없어졌는데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보면 금지산 아까 바보는 그 영업 능력이 제한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딱 봐서 내가 봤을 때 바보면 영업 능력 제한돼. 이건 아니야. 그럼 언제 바보가 되느냐? 언제 금지산자가 되고 한정지산자가 되느냐? 언제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되느냐? 법원에서 선고를 했을 때 돼요. 법원에서 어떻게 선고하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신청권자가 있어. 걔 신청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치매가 심하게 걸리셔갖고 성년 후견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법원이 이제 아버지 어떤 이제 상태 보고 정말 치매가 너무 심하셔갖고 혼자서 법률행위 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뭐 500원에 팔고 그러겠네. 판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성년 그 판결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예요. 금지산도 마찬가지예요. 금지산 선고를 받으면 이제 금지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금지산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혼자서 행위를 하는 법률 행위를 하는 능력이 제한되는 거야. 이렇게 영업 능력이 제한될 뿐이지 상인 자격은 상실하지 않아요. 상인 자격은 요때 상실하는 거야. 요때 개업 준비 행위를 시작한 상태에서 어떤 뭐 정신병에 걸려갖고 금지산 선고를 받았다. 금지산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인 자격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된 상태에서 영업 활동을 어떻게 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하는 거지. 금지산 선고를 받았으면 법정 대리에서 그렇게 영업 행위를 하다가 하는 거고, 상인 자격 상실은 언제 하는 거야? 영업 행위를 종료했을 때 하는 거예요. 영업 행위를 종료하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 대신해서 하겠지. 하지만 어쨌든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거지, 금지산 선고를 자는 것만으로는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2번 모든 의제 상인은 영업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 틀렸죠? 의제 상인에는 설비 상인과 민사회사가 있죠. 설비 상인의 경우에는 어때요? 설비 상인의 경우에는 그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죠. 근데 민사회사의 경우는 어때? 회사니까 설립 등기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3번 영리법인으로서 회사는 청산 등기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자, 틀렸죠? 회사의 경우 영리법인이라는 건 회사를 말하는 거죠. 회사와 영리법인이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우리 회사법에서 처음에 배우잖아. 회사의 개념 요소 그래갖고 영리성 플러스 법인성 그렇게 배우잖아. 그래서 영리성 관련해서는 영리성의 의미는 당연상인에서의 영리성이랑 다르다. 당연상인에서 영리성이라는 건 이윤 획득의 목적만 있으면 되지만 회사의 개념 요소에서 영리성이라는 건 이윤 획득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윤을 사원들에게 배분할 목적까지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 영리성에서. 법인성에서 뭘 배워요? 법인성의 경우엔 법인격 부인론 이거 갖고 주로 배우지. 그래서 영리 법인이 회사랑 같은 의미예요. 영리법인으로서 회사는 청산 등기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틀렸다는 거죠. 청산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청산 등기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니야. 청산 등기를 설사했다 하더라도 아직 청산 사무가 종료하지 않은 상태면은 상인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4번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 틀렸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이랑 상인 자격 취득 상실 시기가 똑같죠. 그래서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라는 거.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건 회사죠. 5번 국가는 영리사업을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국가, 공법인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공법인가? 영리법인 아닌 사법인 이거죠. 그래서 국가, 공법인이기 때문에 개업준비 행위, 영리사업을 하면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9번부터 할게요.